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새벽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엇박자로 시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었는데요. 서울시가 대피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경계경보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잠시 후 행안부가 오발령이라고 이것을 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 또 안전에는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국회 연결해서 취재기자가 전해준 대로 민주당은 아마추어 정권의 행태다. 이렇게 맹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실제 연습을 한번 한 건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발령은 아니었던 거죠. 오발령이라 하면 미사일 안 쐈는데 발령이 나갔다든가 아니면은 방향이 완전히 한국에 아니었는데 우리가 오판에서 네. 그 발령을 냈다면 경계경보를 냈다면 이게 오발령일 텐데 일단 북한이 쏘았고 그것이 서해 쪽으로 넘어서 백령도를 넘어서 저렇게 의청도 쪽으로 갔으니까 오발령은 아니죠. 다만 이제 부족한 게 뭐랄까 최소한의 좀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새벽에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쏜다는 그거였나 인공위성이었나 정찰 위성이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받은 문자는 있잖아요. 0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피 준비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들 우선 대피시킵시오. 이래 놓으니까 뭐냐면 이게 뭐 때문인지 지진이 난 거야 아니면 뭐 북한이 미사일 쏜 거야. 저처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야 인공위성의 모양이다라고 판단했지만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랄까 뭐 오발령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미비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많이 고쳐야 되는다. 그래서 저는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봐요. 네. 다만 아쉬운 거는 보면 많은 거죠. 네, 교수님. 일단 국민들은 상당히 불편했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하게 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 불편은 분명히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기관끼리 교신 체계에 좀 혼란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일단 뭐 서울시에서 긴급 대피 문자 보냈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건 오발령 문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또 긴급 이 대피가 해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불안한 거죠. 지금 뭔가 안보와 관련해서 교신 체계에 지금 혼선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 계속해서 핵미사일 도발을 고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신 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와 같은 좀 교신 체계에 혼선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선제 타격까지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전 정권을 가짜 안보,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권은 뭐 진짜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정권의 좀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교신 체계에서 비롯된 혼선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비슷한 시간대에 제가 일본은 보니까 말이죠. 06시 30분에 정부 발표에서 J 얼러트라고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경계경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돼 있냐 보면은 미사일 발사 두 번을 반복되더라고요. 문자 내용이 미사일 발사. 북조선에서 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보여짐. 건물 안 또는 지하로 피난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러면 그 J 얼러트 지역이 나와요. 대상 지역은 오키나와 현이다. 이렇게 딱 특정이 돼요.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좀 그 미사일 발사 문자도 두 번 이렇게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육하 원칙이 왜 지진이 났다는 거야. 북한이 진짜 미사일 쐈다는 거야. 이런 제목이 발사체를 했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다만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건 이제 서울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에서 이미 백령면하고 대청면, 백령도와 대청도에는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알아서 하라. 실제 경보를 발령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서울시의 소방재난안전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분들이 자체 판단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고쳐져야 되냐? 제가 보기엔 첫째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또 행정안전부의 중앙통제소하고 이 간에 좀 누군가는 주체가 좀 돼야 되고 결정을 누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문제, 서울시처럼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다, 내용은 발령은 뭐로 한다. 그러니까 추가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급한 게 우리 동네, 우리 군은 어디로 일 생기면 대피하라는 거지, 대피 장소. 네. 두 번째는 교통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철을 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출근을 하라는 거야, 말. 이런 좀 추가 정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어차피 한 번 더 쏜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외국에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하와이 때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공습 경보 잘못 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고, 우리도 작년인가요?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잘못 내려졌어요. 그런 게도 있고, 그래서 일본은 경험이 많고 한데 어차피 우리도 좀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될 필요를 분명 느꼈어요. 이제 외국에서 비일비재한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오발령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두 개의 국가 기관이 서로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행안부도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지자체도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가 또 행안부에 확인을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확인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 지금 국가의 재난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전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그런 정부 여당의 어물쩡한 발언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이 이미 국제 해사 기구에다가 5월 30일 공시부터 6월 11일 공시 사이에 우리는 위성을 쏘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각 단위에서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예를 들어 이런 데서는 만에 하나 31일이었으니까 오늘 공시니까 오늘 새벽부터 만에 하나 쏘면 어떻게 할 거지라는 나름의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문자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던 거고, 또 하나는 사이렌하고 문자는 가장 정확하고 어떻게 보면 신속한 전파 수단이에요. 이걸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두 분 모두 시스템 자체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선관위와 관련된 속보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선관위 관련 내용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선관위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런 입장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한 이른바 셀프 결제 의혹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많게는 10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의 어떤 조사 결과 부당한 영향력이 좀 확인이 됐고 또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저게 나옴직하죠. 그러니까 저 문제가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선관위가 언제부턴가 굉장히 힘이 센 조직이 됐어요. 네.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정부 부처 기관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안부 감사도 받고 국회 감사도 받는데 선관위는 다 안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심지어는 국정원의 보안 검열, 보안 점검도 안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국정원이 개입하면 우리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돼, 우리 기관이. 이런 논리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이는 텔레비에 나와서 투표 잘해 주십시오라는 그분이에요.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의 서열 2번 또는 3번이 합니다. 네. 대법원장 다음에. 그러면서도 권리는 다 누리고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또한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2,900명이나 되는 직원, 4천억 드는 예산, 17개 시군마다 있는 본부, 251개 시군구에 있는 사무소, 다 관리를 했다고. 저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한 번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지방직 공무원들을 저렇게 국가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들 다 이렇게 뭐 친척들 넣고 아무도 뭐 문제가 없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 터질 게 터졌다고 봐요. 터질 게 터졌다. 당초에 뭐 2명 정도의 고위 직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했다 이런 의혹으로 시작됐습니다만 자체 조사 결과 10명이 넘는 것으로 의혹이 지금 확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상 네. 독립기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겠다. 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속구리 투표 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감사원 감사도 거부를 했었고 또 북한에 이제 해킹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해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 도덕성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자체로 정화하는 데는 자정 능력의 한계가 이미 분명히 노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뭐 고위직이 6명 또 5급 이상 전수조사하니까 5명에서 전체 지금 11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났다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선관위가 고위직뿐만이 아니고 일반직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이 지금 굉장히 비리가 만연한 그런 조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과가 선관위 지금 자체 감사 결과거든요. 네. 그럼 자체 감사 결과를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꼬리 자르기식 감사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감사원 감사 더 나아가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선관위 35년 역사상 처음으로 좀 외부인 사무총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속 내부에서 사실상 사무처를 총괄하는 이제 사무총장이 나오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뭐 무풍지대 사실상 지금 취해 복권 지역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비난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뭐 외부 출신의 감사총장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원 감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전혀 청문회가 없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최소한 자체 청문회를 좀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법을 바꿔서라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중앙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손을 대야 되는데 저 권한이나 이런 걸 좀 조직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에 250만 개 시군구에 각 대부분 다 독자적인 빌딩을 갖고 있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무소를 갖고 있고 한 예산도 4천억 쓰는데 우리가 이게 선거에 도움은 돼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지금 조합장 선거까지도 위탁, 선관위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너무 정치적 중립성 내지는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무소불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저기 선관위 가면 진급 빠르죠. 국가직 공무원 되죠. 굉장히 좋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직에서 많이 간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짬짬이가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그리고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와서 사실 회의만 주재하고 대법관은 바쁘다는 핑계로 사인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한 거예요. 저 상임위원하고 사무총장이 모든 걸 다. 그리고 지금 선거 때마다 사실은 지방법원장은 시도의 선거관리위원장, 또 지원장은 다 시군 단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하는데 사법부기 때문에 그나마 믿을 수 있다는 논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렇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많은 상근 직원들을 가질 있을 필요가 있느냐. 미국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주 단위로 선거를 다 하고 있고 주의 국무장관이 사실 선관위원장이 된다고. 주 국무장관이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다 따라갈 수는 없죠. 독일만 하더라도 이중을 갖고 있다 그래요. 선거관리위원장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뭐 통계청장직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선관위를 조직을 아마 좀 대폭
손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를 이유로 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의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는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뭐 최종 책임자로서 사퇴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퇴하면 또 다음에 우리 현행 체계상 또 다음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뭐 대통령이 임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을 건데 적어도 자체 정화 노력의 하나를 보여주는 대목에서도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사안의 심각성을 보면 책임을 지고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지난번에 이 속구리 투표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도 그때 이제 사퇴를 거부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스스로 자진 사퇴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잠시 후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시작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두 번째 법안 폐기였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고 정해진 코스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 때문에 좀 뭐랄까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 야당은 결국은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당연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뻔히 알면서 밀어붙여 놓고 책임은 다 정치적 부담은 정부 여당에 떠넘기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저는 뭐 간호법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도 보면 결국은 뭐 많은 법이 있잖아요. 이 행태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년 4월 전까지는 이런 공방이 계속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반복이 내년 총선까지 아무래도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안타깝게도 6월 국회도요. 네.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것 같고요. 9월 정기 국회까지 이런 대결적인 정국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망이 틀릴 것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결 정국을 통해서 지층 결집하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대결 정국으로 나가는 것이 총선 전략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대결 정국이 총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정치 실종을 정상적으로 복원시킬 책임은 저는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전국은 여소야대 전국이거든요. 계속해서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면은 지금 뭐 민주당 입장 또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과반이 넘으니까 일단 뭐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다시 또 재의결해서 또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법안 폐기되고 이런 정국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네.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가 없다.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의 현실을 인정하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정치 정상화의 첫 걸음을 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현 정치 실종 상태를 좀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 실종의 사태를 어떻게 이 매듭을 풀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뭐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라는 것은 뭐 비현실성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원장들을 국회의장이 모았고 모의를 네. 했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가겠다고 했는데 꼭 이걸 또 안 한 또 그 문제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뭐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에 거대한 좀 전략이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계속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거다. 뭐냐면 불통 이미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뭐 합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 많은 법, 또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힌 법을 우리 보고 던져 놓으면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논리 싸움이 될 테는 거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뭐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도 그렇지만 지금 또 12월 때면 이른바 쌍특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다 총선 전략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 눈에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을 제거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방송 장악 선언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교수님, 현 상황 특히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 조치,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방송 장악 시도가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면직안을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이거 서로 양쪽이 다투고 있거든요.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두 번째로는 지금 임기가 7월 31일이니까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2달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면직안을 제거해서 쫓아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여권에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쫓아낼 경우에는 당장 지금 방통위를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요. 김효재 지금 이제 여권 인사의 상임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방통위 장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첫걸음을 뗐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KBS 이사 추천권 또 MBC 방문진 이사 임명권이 이제 방통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KBS도 장악하고 MBC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 때문에 제가 볼 때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요. MB 정권 시절에 KBS 정현주 사장을 제가 볼 땐 뭐 배임 혐의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금을 많이 냈다. 그것도 법원이 중재를 해가지고 냈는데 그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또 해임을 했는데 해임 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네, 의원님. 본인은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 본인은 구속을 면했지만 그 밑에 국장,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구속 기소가 됐어요. 법원에 재판에 넘겨졌죠. 왜 그죠?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는 그 혐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인사혁신처가 그 청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에게 면직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허가해서 면직이 된 거다.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한상혁 씨가 먼저 면직이 부당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거다라고 해본들 제가 보기에는 큰 희로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7월 31일까지 남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법을 어기면 저렇게 당연히 절차적으로 보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7월 31일까지 후임을 임명하지 않겠죠. 지금 누군가가 대행을 할 테고 7월 30일 후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그 양반이 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될 건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그 이후는 말씀하신 대로 MBC 이사진은 방통위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바꿀 테고 그럼 KBS 이사진은 뭐 다른 문제예요. 좀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게 간다. 이것을 방송 장악이냐 방송계의 재편이냐 보는 건 또 시간은 또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새로 방통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방송사의 사장, MBC와 KBS, 뭐 YTN 사장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방송 환경의 변화에 맞게 법제를 좀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편 들어주는 방송, 뉴스는
얼마 안 돼요, 분량이. 사실은 더 넓게 보면 컨텐츠 문제가 커요. OTT, 넷플릭스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니면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더 큰 게 과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사 사장 교체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을 방송장이라고 너무 좁게 보면 저는 핵심을 놓친다고 봐요. 방통위원장의 큰 역할을. 네. 지금 제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상당히 좀 어긋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점수를 낮게 조작을 했다. 이게 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 본인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이제 앞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통해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유죄가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면 무죄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우리 신 의원께서 사실로 해서 유죄를 단정을 내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현주 전 KBS 사장 같은 경우 MB 정권 시절에 검찰이 기소까지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헌법 정신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면직을 제가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쫓아낼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마라라고 쫓아냈어요. 공개적으로 배제를 해가지고. 두 번째로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내려와라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대통령이 또 쫓아냈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에서 빚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또는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정무직 공무원들은 좀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가 바뀌는 순간 다 그만두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생했던 게 대표적인 분이 이분하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있잖아요.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버텼잖아요. 버티면은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럼 잘못을 저 찾아내서 밀어내고 이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것도 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방통위원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규입니다. 왜냐?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은 굉장히 잘못된 거고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런 논리라면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도요. 정권 바뀌면 내려와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면 내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캡사이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당시에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대응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이후에 굉장히 강경하게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경 대응한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렇게 윤희근 청장의 말이 틀린 게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니 지금 뭐 막무가내로 이렇게 시위를 엉망으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위 문화도 집회 시위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 또 법치라는 거 있는 건데 저는 윤희근 청장이 뭐 윤석열 정부의 코드를 맞춰서 강경 대응을 나섰다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표피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지난 정부 때 너무 너무 했던 거예요. 이거는 관리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집회가 과격히 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시위에서 김대중 정부 때 체류탄 끝으로 체류탄은 없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체류탄 쏩니까? 뭐 지랄탄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이른바 살수자 물대포하고 캡사이신이 뭐 결국은 매운 체류가스를 분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프레이식으로. 이것만 남아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지금까지 모든 기동되는 집회 시위는 데모는 전경과 의경이 막았어요.
기동대 주력 부대, 정경 의경이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동대가 전부 다 어떻게 뭐 경위까지 전부 다 일반 진짜 경찰관이 맡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20대의 전 의경들이 막던 거하고 지금 순경과 경위들이 막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거다. 차원이 다르다면 뭐 일방적으로 뭐 진압을 한다는 차원이 네. 아니라 집회 시위꾼과 이런 대응 자체도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점을 오히려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이걸 야 정부가 강경 대응을 정해놓고 또 경찰은 그게 맞춰서 한다. 당연히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저는 뭐 그게 폭력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저는 이제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하려면 강경 대응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집회 시위 문화는 굉장히 지금 평화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강경 대응이 갑자기 전면에 부상되는 것인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시위의 자유는 이게 대표적인 이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을 바꿔서까지라도 지금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과잉 진압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외부의 영역을 의뢰한 그 결과도 과잉해서 또 강경하게 진압하면은 오히려 무력 충돌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문제가 없다면은 집회와 시위를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취임사에서 지금 자유라는 얘기를 35번이나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 중에서 대표적인 기본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볼 때는 강경하게 대응해서 억압하겠다라는 건 좀 맞지 않다. 결국은 이유는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 그게 뭐냐? 보수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총선 때 표를 얻어서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